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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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정상회담, 또 6.13 지방선거까지 정말 많은 뉴스들이 많아서 제 같은 경우는 뉴스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자님들 뉴스 때문에 정신없었죠. 지금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 연이은 야근으로 이렇게 어떡해요. 목소리가 심각하게 쉬었습니다. 힘들죠?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목소리가 쌩쌩하네요. 저는 뭐 지역 취재를 많이 다녔는데요. 선거 취재 때문에. 네. 뭐 물론 선거가 가장 재밌기도 하고 꼬시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 취재를 가서 또 그 지역의 별미를 또 맛보는 즐거움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즐겁게 즐거웠네요. 네, 한쪽은 임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어버렸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지방선거를 보면서 후보 공약들을 보잖아요. 네. 세상이 많이 변했다, 또 낯설다 이런 느낌까지 왜요? 들었습니다. 어떤 공약 때문에? 왜냐하면 ICT,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공약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잖아요. 막연히 저는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다. 이 사실에 놀라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그 서울시장 후보들도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가는 미래도시를 만들겠다. 좀 이런 내용으로 한 뜻을 보였는데, 뭐 서울뿐인가요? 이와 관련된 공약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여당은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을 하겠다. 이런 이름 아래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 융합, 또 산업 육성 이런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놨고요. 야당은 좀 달랐어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는데요.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 내 미래의 신성장 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었죠. 네, 그 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육 분야에 대한 그 지원 공약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뭐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관련법 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공약들을 보고 또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기사도 쓰고 했는데요. 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 뭐 시대가 바뀌면 사라지는 직업도 생길 것 같고 또 유망 직업도 또 반면에 생길 것 같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를 보면 콜센터 요원하고 뭐 생산 및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의료 진단 전문가, 금융사무원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고요. 반대로 인공지능 전문가나 빅데이터 전문가, 또 가상현실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이런 로봇공학자 이런 사람들은 유망한 직종으로 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네. 본 그 공상과학 만화에 보면은 박사님들이 항상 나오세요. 그렇죠. 특히 이제 로봇을 만드는 만드는 박사들. 우리가 네. 그런 만화들을 보면서 나도 커서 로봇 박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보면은 그게 사실 요원한 꿈이잖아요. 현실적인 꿈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 박사를 꿈꾸는 많은 그 어린이들이 그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진짜 4차 산업혁명에다가 뭐 이렇게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로봇 박사 꿈꾸는 그 어린이들 현실적인 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역시 로봇 박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학을 너무 못해서 포기를 하고 변호사가 됐죠. 자, 사라지는 직업 중에 변호사가 없는 것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변호사도 기계가 할 수는 있는데 뉘앙스가 있거든요, 재판 네. 과정에서. 그렇죠.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는 말투라든지 억양, 뉘앙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요. 네.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하면 안 돼요. 뉘앙스가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요.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줄어들어서 하지만 단순한 일들 예를 들면 단순한 지급명령 신청을 네. 작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몇 개만 입력하면은 그 정형적인 유형이 나와서 이런 거는 충분히 그 AI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전자소송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대처하고 저는 있습니다. 옛날에 누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아 변호사 나중에 없어질 직업이라던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너무 쉽게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요새 워낙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요새 워낙 검색들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변호사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거라는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단언컨대 변호사는 당분간 없어지진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자, 기자는 어떨까요? 기자요? 기자도 그런 네.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신문사에 종사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매체의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그쵸. 네. 지금 신문 종이로 보는 사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신문 기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기자라는 직업의 본질은 약간 뒷얘기를 알려주고 네. 또 정의를 추구하고 또 뭐 권력을 견제하고 이런 본질적 속성 자체는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미 사라지려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쓰는 로봇을 실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뭐 주가 분석이라든지 아하. 맞아요. 유망주라든지 그런 것들 분석한 기사를 막 내놓고 있다고 네. 하고 그리고 또 그거 야구 스코어 기사 네, 단순만 맞아요. 기사들은 그렇죠. 로봇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한 게 아닌가. 변호사님들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 게 실제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을 구매를 해서 뭐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또 뭐 이 관련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고 또 예측하고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로봇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직업이라도 모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모든 직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관계가 있지 않을까. 특히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일을 더 빨리 하고 정확하고 또 정확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드론 같은 기계가 인간이 하기 힘든 일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명히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게 생각도 우리 듭니다. 직업인가요? 네. 기자, 변호사는 없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라는 이것을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도요. 이런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이 노동 환경 변화를 위해서 우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뜨는 산업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요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e스포츠 전자스포츠예요. 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1984년 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이라는 건요.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텐데요. 줄여서 e스포츠법이라고도 합니다. e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2년 2월 17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e스포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이나 승부를 겨루는 경기나 아니면 부대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게임 산업법이라고 약칭이 되어 있는데요. 게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죠. 2006년 4월 2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법률 국회 발의헌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은 현재까지 총 60건이 발의가 됐고요. 네. 4건이 처리되고 56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e스포츠법은요. 현재까지 총 3건이 발의가 됐고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법은 현재까지 총 28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9건이 처리되고 19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바둑을 이제 인공지능하고 두둔 게 기억이 나는데요. AI, 인공지능이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요즘은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직접 본 그 신문 기사인데요. 이 미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재요? 일이에요. 중국에서는요, 중국이 AI가 상당히 발전을 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한 중학교에는요, 급식을 먹을 때 우리는 지금 뭐 돈을 주고 사거나 뭐 카드로 뭐 결제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리 입력한 자기 얼굴을 딱 댄대요. 그러면 얼굴이 그 인식을 하고 결제 끝. 그리고 급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문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 얼굴 인식이 이미 도입이 됐고요. 미국은요,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 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요. 카메라가 토양을 찍어요. 토지를 찍어요. 그 토지를 찍어서 그 사진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이건 잡초네. 이거는 잡초가 아니네. 작물이네. 구분을 해서 잡초에다가는 제초제를 뿌리고 작물에다가는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 얼굴 보고 미래 일이 아니라. 너는 돼지고기를 먹게 생겼구나. 돼지고기를 이렇게 되는 그건 아니니까. 음식 취향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놀랍습니다. 예. 이 핫한 분야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미디어요. 요즘에 실시간 소통하는 거, 1인 방송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실제로 1인 방송 진행자를 뜻하는 단어 BJ 들어보셨어요? 네, 이 BJ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국내 인터넷 방송인 이 아프리카 TV는 2017년에 이미 946억 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을 했고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희 딸이 초등학생인데 네. 종일 무슨 막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뭘 하더라고요. 뭘 하고 싶냐고 하니까 장래의 희망이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BJ 이런 용어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이들의 꿈이 놀라워요. 아니 저도 이게 약간 생소해가지고 네. 어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가지고 만났는데 직업을 소개하잖아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유튜버 누굽니다 딱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딱 직업으로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아이들의 장래희망 상위에 링크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프로게이머입니다. 야, 이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때 고시 공부할 때 프로는 아니고요. 네.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건 직업이라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이게 직업을 하기엔 좀 그렇고 좀 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스트레스 해소. 예, 스트레스 해소에 네. 한다고 생각하는 취미 활동인데 이게 직업이 됐다.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그 게임하면 그 애들이 그 학교 끝나고 그 동전 들고 오락실에 네.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 시간만 나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죠. 요즘에 그 우선 게임의 인기부터 말씀드리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요새 하는 게임은 그렇게 컴퓨터나 어떤 게임기와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서 양지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듯이 상대가 있고 서로 대결을 해요. 대결을 하다 보니까는 이걸 구경하는 사람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산업이 돼서요. 게임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가 열리는데 그 상금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 테니스, 골프 이렇잖아요. 네. 테니스, 골프 누가 더 상금이 많냐 어쩌냐 그렇죠. 하지만 이 게임 대회 상금이 더 많아요. 게다가 이 게임 대회를 이거를 보기 위해서 직접 그 게임장을 찾아서 그 게임하는 거를 관람하는 그 사람도 수만 명에 이른대요. 와. 중국, 미국 이런 데서 게임 대회 열리면 그걸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거 오락실에 가서 이거 몇백 원 넣고 이 정도로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새로운 직업이 됐어요. 산업이고 직업이네요. 네. 맞아요. 이제 게임은 정말 국민적인 여가 활동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70.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을 직접 하는 것도 즐겁지만 이걸 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이걸 관람하는 산업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5월에 국내 프로게이머 중에 페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페이커가 중계한 게임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가 하루 평균 2만 1,5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최고 시청자 수는 무려 36,444명이었더라고요. 이야, 게임. 저도 전자오락실을 또 많이 다녔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유명하죠.
2달간 집에 못 들어가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유망한 산업이 된다니 참 놀랍기도 한데 양 기자는 게임 좋아하나요? 어떤 거 좋아하나요? 저는 뭐 게임에는 별로 솔직히 관심은 없는데 요새 좀 눈여겨보는 산업이 VR입니다. 방송국에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컨텐츠로 이제 승화를 시킬 것인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드론, 이제 방송업계에 이제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상용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일상적으로 모든 보도에 많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VR 기술도 곧 방송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야, VR 참 말만 들어도 놀라운 것 같아요. 가상현실이라는 거잖아요.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게임방도 있어요. VR 게임방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뭐 1인 방송, 게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R, VR, MR 세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VR은요. 전부 다 모든 게 가상의 공간으로만 이루어졌다면은 VR입니다. 네. 그리고 현실과 가상 공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AR이라고 하고요. 이 VR과 AR을 합쳐서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MR이라고 MR.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달에 이 VR을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대처럼 생긴 어떤 이렇게 안경을 딱 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해저였거든요. 제가 물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 해저를 고른 거는 제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끼니까 제가 잠수부가 돼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침몰된 그 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얼마나 생생하냐면 진짜 제가 어지러움을 약간 느낄 정도였어요. 진짜 제가 잠수부가 왜 잠수부도 이거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보는 게 제가 진짜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요즘에 VR 게임장 많이 생겼잖아요. 네.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뭐 일단 하는 것도 재밌긴 했지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안경을 쓰고서 이제 허적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우스워서 보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게임이었다는. 네. 그 작년에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그 게임이 있어요. 혹시 포켓몬고? 들고 네. 다니는 거. 맞아요. 해봤죠. 그게 바로 이 현실과 가상이 섞인 이제 AR인데요. 보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 포켓몬 그 그림들이 그쵸, 있죠. 네, 돌아다니잖아요. 걔네를 잡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A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섞는 거를 AR이다. 제가 독일에 그때 간 적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도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포켓몬 막 잡고 자기 창가에 지금 네. 포켓몬이 있다고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뭐 VR이든 뭐 AI든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VR 아니겠습니까? VR 얼마나 성장한 겁니까? 이 한 컴퓨터 박물관 조사가 있어요. 네. 응답자 중 83%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VR, AR, MR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아하. 얘기했고 콘텐츠를 이 임 변호사님이나 우리 양 기자처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도 72%에 달했습니다. 또 이 앞서 말씀드린 VR, AR, MR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76%였어요. 이게 관련 기술들을 일반인도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한 기대심도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가상현실 기술 같은 경우에 단순히 게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존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뭐 교육을 넘어서 국방까지 그리고 의료 그리고 건설 영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국방부에 이제 갔다가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전투기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투 장비 체험을 한다든지 이거는 VR로 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전투 행동 인식 장비라든지 전술용 이런 VR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전투 기술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의료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형 병원이 VR을 도입해서 치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재활치료
치료라든지 아니면 정신신경과학, 수술 훈련 등에 많이 쓰이고요. 영역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네.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통계를 좀 보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의료용 VR 시장은 2016년만 하더라도 10억 9천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2배 이상 뜁니다. 22억 3천만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앞으로 얼마나 더 의료 분야의 VR이 발전될지 좀 기대도 됩니다. 전 더 궁금한 게 교육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사회, 과학, 영어, 디지털 교과서를 네.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와. 신기한데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에도 보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분야에도 이제 VR, AR 기술이 이제 콘텐츠로 제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VR이나 AR에 대해서 지출 자체가 2017년도에 1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9천억 규모였는데요. 2021년까지 2,150달러, 우리 돈으로 242조 7천억 규모로 점점점 커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데 외국은 좀 어떤가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의학이랑 물류,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곳에 이제 VR 기술을 접목을 해서 약 400개 분야에 지금 현재 VR 기술이 접목돼 있다고 해요. 동일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과 또 신경외과에서는 수술 전에 VR을 이용해서 먼저 가상 수술을 하게끔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이제 가서 봐야 하는 봐봐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VR을 통해서 이제 집에 조경이라든지 뭐 상태라든지 다 이제 볼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는 등 이제 다양한 적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에 좀 살아보는 거래요? 집에 잠시 살아보고 체험을 해보는 거죠. 보는 동선 거네? 같은 것도 좀 보고. 네. 제가 아까 그 중국의 한 중학교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중국에는 실제로 이제 이 가상현실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재판 네. 재판 심리도 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네. 마약 중독자의 재활을 관리하는 것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요, 이 공산당 간부들이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데 이것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대요. 저는 이거 듣고 이러면 우리도 왜 요새 그 인터넷 강의 많이 듣잖아요. 와.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딱 끼면 실제로. 실제로 옆에 이수시 강의실에 장군이 있는 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세종대왕이 옆에 거북선 탑타보고 너도 한번 줘보고 오, 그런 학육진을 형성하라 하면서 형성도 좀 해보고. 이거 저는 교육계에도 이거 도입되면 정말 엄청난 그 혁신이. 혁신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역사 공부를 지금 저도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좀 재미없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거를 진짜 체험을 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이 VR, AR은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개발상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콘텐츠면 콘텐츠, 기술이면 기술 딸리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다양한 업계에서 VR을 공략 중입니다. 하지만 기반이 미비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법상 VR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관련 규제도 여러 법으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이쪽 법에 걸면 이렇게, 저쪽 법에 걸면 저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지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VR 콘텐츠의 활성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 이걸 상용하기에 아직까지 좀 장애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기업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VR 기기를 게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해당 기기를 뭐 보수하거나 그럴 때 다른 지자체 담당자가 이 기기를 유기시설로 판단을 하게 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또 새로운 뭐 규제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VR방 같은 경우에도 많지가 않잖아요.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 법이라든지 제도가 좀 미비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사 업종이 PC방으로 그 인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잘못 운영하다 보면 잘못 뭐 이렇게 필요한 걸 빼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단속에 걸릴 수가 있어서 좀 많이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대하고 기술이 많이 바뀌는데 법이 전혀 못 따라가는 양상이거든요.
VR 방하고 PC 방하고 같나요? 다르다고 봐야 다르죠. 되는데 네. 참 그걸 적용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법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우선 이 현행 법령을 개정을 해서요. 아까 그 VR 게임물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정의를 넣고요. 또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VR 게임물의 등급 분류 같은 이런 안전 기준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요. 지난 1월 8일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 관련 법규가 당연히 빨리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VR 자체가 신산업이고 뭐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는 특별한 법, 뭐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면서요. 사실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남발하는 건 좋지 않죠. 네. 그렇지만은 이 VR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워낙 좀 지금 뒤처져 있고 또 너무 복잡하다. 또 VR이 걸쳐 있는 영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법, 저 법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렇다면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 이것도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처도 문제가 될 거고 가기부 관련 부처들이 네. 한두 개가 아닐까요? 한 10개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특별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이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산업계를 위해서만 나온 제안은 아니고요. 게임 산업은 역시 중독을 규제해야 된다는 문제, 또 아이들한테 유해성을 파악하는 문제,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특별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현행법이 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속도감 있는 법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 얘기인데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 8위가 e스포츠 선수라면서요? 네, e스포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게임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이게 8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초등학교 400곳에서 장래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e스포츠 선수가 8위에 올랐는데요. 이게 2016년에는 e스포츠 선수가 10위였어요. 요새 왜 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다 보니 네. 시대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스포츠 선수에 대한 순위가 점점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주목해 봐야겠죠? 제가 이런 직업이 있었으면 벌써 했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오락실에 가서 하는데 소림사라는 오락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정말 밤새도록 할 수 있는 뭐 이건 뭐 그냥 50원만 있으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고 그걸 네.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그렇죠. 그렇죠. 인기도 얻고 너무 게임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거는 어떤가요? 단순히 내가 게임을 스트레스 해소할 거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 하고 싶어. 그래서 프로축구단에서 뛰고 싶어.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축구로 치자면 월드컵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이벤트에서 2연속 우승을 하는 등 우리나라 e스포츠도 굉장한 위상을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유명한 선수들은 공식 연봉만 하더라도 50억 정도를 상회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건 뭐 거의 그냥 논다고 표현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이 더 거세질 것 같은 게 8월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아시안 네. 게임에서요?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6개 종목이 시범 종목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종목들을 살펴보잖아요. 아까 박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스타크래프트 2가 포함이 돼 있어요. 좀 추천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바둑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보니까 생각해보면 가끔 저는 TV에서 그 게임 프로그램 보면은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나중에 스포츠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정말 현실화가 됐네요. 네. 저는 이제 뭐 스포츠로 인정된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아시안 게임 시범 종목까지 그쵸. 됐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더 또 놀라운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면 요즘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요. e스포츠 선수를 양성하는 학원도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뭐 학원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처럼 이 사교육 열풍이 부는 나라에서 e스포츠가 되려는 사람이 많은데 학원이 안 생기면 이상하죠. 아니 우리 아들은 또 좀 전투하는 지금 요새 유행이죠. 대회라고 시작되는 게 그쵸, 있어요. 배 배틀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매일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자기가 딴 거는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 소질을 발견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 불안감이 아빠의 소림사의 피가 절로 간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학원 보내려면 어떡하죠 이거? 걱정인데. 큰일 났어요. 저는 학원 이야기 듣고 나중에 우리 딸이 엄마 나 e스포츠 선수가 될래, 멋진 여성 e스포츠 선수가 될래, 학원 보내자면 저도 망설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게임에만 열중했다가 성공하면 좋은데 이렇게 50억씩 받고 성공하면 좋은데 또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다 보니까 적잖아요, 예. 중간에 실패하면은 굉장히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자라나는 청소년이 다른 것을 또 선택할 그런 그 기회도 많이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저는 그렇고요.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실제로 한 학원의 경우에는요. 개설한 지 1년 만에 수강생 수가 150명이나 늘었고요. 이 수강생의 90%가 학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게임하고 보내달라면 어떻게 보내줄 것 같습니까? 아이가 뭐 원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보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선수 이제 지망까지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소질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뭐 아까 축구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축구 좋아한다고 해서 선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즐길 수 있는 그 자세를 가르친다는 네.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새 사실 논의되는 거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없애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셧다운 제도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죠. 16세 미만의 청소년들, 뭐 중학생들 같아요. 오전 6시부터 6시까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것. 이거를 셧다운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요, 그 성장기 청소년들이 좀 잠을 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또 이 인터넷 게임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밤을 새기 일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 게임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는 거라든지 어떤 중독 현상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요. 문제는 요새는 이게 지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거 이제 뭐 있으나 마나한 건데 그냥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측 입장이 좀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양측 입장 네. 먼저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쪽은 아동과 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좀 잠을 자야 된다. 수면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또 중독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셧다운제가 그런 권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반대해야 된다는 쪽 먼저 왜 게임을 국가가 나서서 하라 말 하냐. 이거 기본권 침해다. 두 번째는 부모 주민등록번호 슬쩍 하면 실제로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치자면 수면 시간 확보로 치자면 TV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공부하면서도 다 수면 시간 방해받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도 그 시간에 막 밤새도록 그 새벽 시간에 게임을 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게임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듣기로는 아까 그 말씀하신 배틀 그 게임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무림의 고수들은 밤 새벽 밤에요? 시간대에 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게임을 해야 이게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좀 경험 없겠지만 저는 뭐 경험을 했죠. 호시 공부할 때 정말 2달간 이 야간 정액이라고 이제 PC방에서 공부는 안 하고 신림동에서 그거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성인이었는데도 그런데 청소년한테는 그래도 약간은 좀 규제를 좀 해주면 이게 뭐 어떤 편법으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생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게임을 하다가 딱 꺼졌네. 이제 나 자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약간의 효과는 있었는데요. 이게 막 재밌게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자, 엄마 거.
방법을 찾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뭘 못하게 하면 다른 방법들을 찾거든요. 근데 그 방법들이 다 불가능한 방법들이 아니에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 결국에는 이제 실효성 문제로밖에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거 있으나마나한 거 그냥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이 스스로 이거를 절제하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져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폐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푸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근데 청소년을 보호하는 건 어른들과 사회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 셧다운 제도도 좀 유지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결국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뭐 어디에 가치를 두고 결정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제성을 띈 것보다는 자율성을 주는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거든요. 당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부모가 더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풀고 방향 자체는 좀 자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도 지금 찬반이 상당히 좀 갈리고 있죠. 네. 저는 조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패널들은 자율성으로 가자. 근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은 좀 이런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네, 외국에서도 셧다운제를 시행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먼저 아하. 태국의 경우를 보면요. 2003년도부터 셧다운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랑 비슷해요. 다른 사람 그 이름으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뭐 아무 막을 방법이 없네요. 실수는 없네요 하면서 네. 2년 만에 이 법을 폐지했고요. 대신에 이제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이 PC방에 출입하는 거 이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네. 중국도 비슷해요. 2007년에 도입했다가 우리처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1년 만에 전면 폐지됐는데 이 폐지 이유가 단순히 실효성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 좀 성장 가능성 좀 고수들 나타나서 한번 겨뤄봐라 이런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이제 규제를 제거한다는 차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부모와 게임 회사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좀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도와주는 제도 정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게임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법으로 규제한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역시 이 게임 업계와 가정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업계가 자발적으로 좀 스마트폰 게임 결제 한도를 지정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국도 마찬가지네요. 세제 감면, 게임 규제 폐지 등 다양한 규제 완화하고 혜택 등을 내세우면서 게임 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나요? 우리도 논의해야죠. 네, 해야죠. 국회에서도 다각도로 논의 중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규제는 풀고 또 게임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자라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요. 네. 먼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셧다운제. 사실 셧다운제가 게임은 안 좋은 거야라는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안 좋으니까 12시 넘어서는 하지 마. 이제 이런 게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청소년과 아니면 그 청소년의 부모가 자율적인 책임하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요. 작년 11월 20일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 e스포츠의 건강한 발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된 건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e스포츠 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전문 e스포츠 시설 그리고 생활 e스포츠 시설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PC방 업소 중에서 이 우수한 업소를 따로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설정을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를 마련을 해서 그 센터가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작년 5월 24일에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게임 산업이 참 발전했고 앞으로도 유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많이 했던 저로서는 게임을 위해서, PC방을 위해서 세금을 쓴다. 이 부분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아,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게임을 해서 좀 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예. 게임이 앞으로는 뭐 스포츠에 편입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네. 또 새로운 역할과 또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차피 이제 스포츠화가 됐고 이거를 양성화하면 또 관련된 산업이 또 발전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억제하기보다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고요. 특정 뭐 계층, 특정 연령 여기에 너무 집중되면 안 되고 또 청소년이 너무 과도하게 이용된다면은 지자체 등에서 뭐 이용 관련해서 뭐 주민들하고 같이 가이드라인 만든다든지 그렇죠. 예, 좀 그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사실 뭐 셧다운제 폐지를 놓고서 지난달에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계속 개최가 되고 여러 가지 사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게임이 이제 콘텐츠 기술 이런 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우리의 재산인 우리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게임에 빠지는 거는 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다양한 토론을 좀 통해서 건설적인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 예전에 이 아프리카라고 이제 있는데요. 예. 1인 미디어 거기서 기부 방송 같은 걸 좀 알죠, 해본 적이 알죠. 있거든요. 알죠. 다들 뭐 개인 방송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유튜브로 가끔씩 봐요. 네. 근데 저도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정말 유명하다 하는 그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보고 근데 저도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저도 구독하진 않지만 뭐 유명하다고 하면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선 정말 정말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BJ 이거 하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와. 그 3만 명을 시청하는 사람은 더 많겠죠. TV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사람을 Z세대라고 한대요. 이게 만 13세에서 24세, 우린 X세대. X세대. 양 변호사님이 Y세대쯤 되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새는 네. Z세대라고 합니다. 이 Z세대는 TV 잘 안 보고 대신에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많이 보는 거예요. 최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요. 그 바로 1인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난 진짜 지금 궁금한 게 PD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1인 방송을 왜 크리에이터라 합니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뭔가 더 창조자?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냥 단순히 그렇죠.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드하는 창작자를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칭한다고 해요. 네. 이 1인 방송 제작자에게 크리에이터라는 이렇게 명칭을 쓰는 이유는요. 단순히 동영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매개로 자신만의 그 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창조자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크리에이터. 예,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1인 방송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1인 방송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 방송에 비해서 일단 다양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콘텐츠, 내가 원하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미용이면 미용, 나는 그러니까 화장만 계속해요. 그 한 방송에서는. 또 하나는 또 피부 관리만 계속해요. 막 이런 방송들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좀 니즈를 충족해준다는 의미를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할 때 그 이제 시청자가 계속 이게 글을 올리면 이걸 읽고 계속 즉흥적으로 답을 해주고 하면서 소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이 사람이 내 옆에 더 가까이 와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새 각종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 PR 담당자들은 하루 종일 SNS, 그런 유튜브 이것만 보고 있대요. 왜냐하면 투자한 비용 대비 이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떻게 이 유명한 유튜버들을 끌어들일까라고 해서 마케터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뭐 젊은 중학생이 즐겨 보는 게 구독자가 5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 큰 유튜버 거네요. 크리에이터도 대단하네요.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유명한 거면
수익이 꽤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인기 있는 유튜버, 뭐 BJ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열흘에 몇 천만 원씩 벌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게 별풍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한 개의 별풍선 하나가 110원이래요. 그래서 10개 단위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수익의 60에서 70%는 이 그 채널을 만든 크리에이터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그걸 받으면 환전을 해서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별풍선을 많이 보내길래 몇 천만 원 수익을 내는 겁니까? 그 별풍선 때문에 네. 1인 방송에 부작용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방송 중에 이 주수입원인 사이버 머니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방송 자체가 점점 더 자극적이게 되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간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선정적이거나 뭐 폭력적인 이런 내용들을 아무런 어떤 여과 없이 어떤 나가는데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제재 규정?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시정 요구가 제기된 1인 방송 콘텐츠 1220건 중에 이용 정지나 삭제 등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156건 네. 불과했거든요. 156건에. 이렇게 제재율이 낮은 이유는 1인 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인데요. 뭐 업계 자율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IT 기술 발달과 함께 1인 방송의 전성시대 찾아왔는데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활발히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네. 먼저 이 인터넷 개인 방송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 해당 인터넷 개인 방송을 매개하는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제공자가 그런 불법 정보를 유통한 사람이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으로요. 작년 12월 11일에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어떤 이런 방송을 한 크리에이터를 퇴출하겠다. 목적은 좀 그렇죠. 필요한 법안 같은데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현행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돼요. 이게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따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업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에게 이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좀 설정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이 법안인데요. 지난 3월 5일에 송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돈만 제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소개했던 방안들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 약간 공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송이 되든 간에. 그래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를 하지만 또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통로도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개인의 소비에 개입하는 거가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 들을 만한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법 논의를 할 때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요즘 뜨는 분야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네.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이유는요. 이야, 진짜 사회가 급변하는구나. 정말 내가 오잉 하면은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화가 있구나. 나는 뭘 준비해야 네. 되지? 나는 아이에게 뭘 준비시켜야 되지? 나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지? 우리 사회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사실 굉장히 좀 심란한 시간이었어요. 심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것 같긴 해요. 즐겁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미래가 기대되죠. 있다는 게 또 즐겁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법이 그거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보셨죠? 와, 놀라운 기술도 있었는데 그 기술들이 25년이 딱 지나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다 실제로 상용화가 돼버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어느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법적 정비와 준비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